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 앱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저희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얘기를 좀 오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이 많아요. 집회의 자유가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욕설 시위 등과 관련해서 좀 사회적 문제와 쟁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우선 계속해서 양산 사저 근처에서 확성기는 물론이거니와 욕설 등을 수반한 여러 집회들이 진행되고, 주말 등에는 여러 팀이 또 모여서 좁은 길을 일렬로 막고 선 채로 굉장히 통행이 불편한 상태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까지 소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든지 혹은 등등의 이런 상황들을 좀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 개정안들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좀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이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혐오 집회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인 책임과 규제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법적으로 과연 풀어야 되는 문제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그럼 정치권이 선택할 것이냐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누가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우선 법적으로 풀 방법은 좀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정치적으로나 시민의식으로 풀어갈 방법도 지금 동시에 좀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욕설 고성 시위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 사저에서 또 다른 시위를 예고하는 이런 형태의 맞불 집회 혹은 증오 집회, 저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후진적인 이런 집회 시위 문화는 정말 반대한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맞불 집회는 있었습니다. 예.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면 옆에서 이제 진보단체가 같이 맞불 집회를 하는 형태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거 공간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집회와 시위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기본권입니다. 네. 그렇지만 무제한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48시간 이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사생활 평원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또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음 규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법에 따른 조치가 이미 이제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예. 10일 경찰청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서 몇몇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들을 연장 신청을 불허하거나 금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 통보에 그 준하는 조항은 그 집시법의 8조 5항의 주거지역 사생활 평원 침해에 될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금지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 측도 대리인을 통해서 그 욕설 시위를 이어온 세계단체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이제 현행법상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한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예.
저는 시민의식과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동의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지금 현재 모습이 정치인들의 사이비 종교 집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집단화되고 확산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실은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상 정치인들의 가장 특화된 무기가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언변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자들을 혐오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증오를 하게끔 부추기고 그래서 이런 나쁜 집단화된 세력을 바탕으로 선거에도 출마하고 반대파들을 어떤 동원하게 헤이트 스피치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런 대부가 되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세대 공감도 가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정치 유튜브 절대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격하고 후진적인 집회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도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그 출근길에 약식 회견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좀 고심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런 문화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떤 정치적 책무감에 따라서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지는 어떤 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된 입장이 나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치의 어떤 팬덤 정치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진행자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책임? 실질적으로 문을 여는 고리가 누구에게 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정식으로 질의의 자리를 잡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든 출근길에 질문을 했든 장소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사안이 지금 점점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제 정말 주어진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야 당연히 원론적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는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으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생산적으로 합의해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그 답변은 저는 굉장히 지금 사안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발언했던 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고 같은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묻기에는 저는 쌍방이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민주당 책임론이 나오면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이런 팬덤의 과격한 행동들을 뭐 양념으로 표현을 했다든지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비롯한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했다든지 등의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 집회만 보더라도 정말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폭식투쟁이나 등등의 혐오 집회가 이미 그 전에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되었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거슬러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기도 그러면 결국에 하고요. 서로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금 여기에 기생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적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 사적 이익을 노리고 일종의 팬덤 문화나 팬덤 현상들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른바 먹잇감이 되고 시장을 형성해 주는 데 있어서 저는 밑밥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이 책임은 정치권에 있고 가장 큰 책임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집회 시위에 성숙한 문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에게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집시법 8조에 의거하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양산 사저에 있었던 어떤 집회 시위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정말 어떻게 보면 무관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 조항을 보더라도 당장 금지시켰어야 하는 정도의 집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제서야 뭐 몇 개의 단체들을 좀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압력이 아니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서 경찰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취임 이후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고 안타깝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48시간 전에까지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제가 허가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좀 위헌 소지가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연달아서 내고 있는 저는 이 법안도 개정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개나 지금 돼 네, 있죠.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당연히 정말 해야 할 어떻게 일이 보면 있다면. 반대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또다시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나온 안들의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검수가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이 민주당에서 가져왔던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막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이제 테러 관련된 방지법 그렇죠. 이야기했을 때 가져왔던 철학과도 사실은 일정 부분 충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신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입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발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오히려 양당 모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그러네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은 사실 정치권에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반성을 떠나서 지금 법을 또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의 신중함을 또 얼만큼 또 생각하면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국민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좀 더 얘기하고 싶긴 한데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브리핑이 있어서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지금 17일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확진자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고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신보라 의원께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의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잠정 해제 조치를 고심하고 있고 이걸 17일 날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가 검토돼야 되고 그 의무 변경 시에는 뒤따르는 여러 조치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제 중수본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하고 또 사각지대의 우려 문제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확진자가 출근 등교 등을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감염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우려하고요. 또한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되면 자체적으로 확진자의 격리 또는 재택근무를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격리 시의 공고와 조침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해서 보완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제도적 문화적 조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정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자영업자 또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하루하루를 지금 버텨나가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들 보세요?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저는 현재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역 체계를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제 우선적으로
격리 해제 조치를 방점을 두고 이걸 자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 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로 가져다 쓰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K 코로나 방역을 유지해왔던 방식 자체가 해외 패러다임과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은 이른바 대기업이나 예를 들면 뭐 중공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일정 부분 이제 코로나에 대응해서 어떻게 원격이라든지 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스템을 많이 갖췄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치면서.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언급해 주셨던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가 단순히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뭐 육아휴직, 그다음에 뭐 병가, 가족 돌봄 휴가 모든 차원이 같은 이제 메커니즘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게 자율적인 영역에 두면 절대로 자율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사회가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자율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런데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율로 되어 있지만 전혀 자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아파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의 감염 폭증 지금은 좀 우리가 소강세에 접어들었지만 가을에 다시 제2차 뭐 재유행이 좀 예고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 격리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방역 지침을 바꾸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도 지금 격리 해제를 거의 다 했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우선 해외에 따라서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미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우리나라처럼 집합금지랄지 이런 조치들을 매우 강하게 하질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도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는 이제 방역 조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확진자에 대한 어떤 전파 위험성 방지 차원이긴 하지만 치유와 회복이 있고 어떤 우리가 뭐 4인, 8인, 뭐 10인 이런 식의 집합금지를 했던 어떤 두 가지 조치가 나뉘지만 실제 집합금지 조치는 확진자건 확진자가 아니건 간에 일률적으로 모이지 마라고 하는 비과학적인 실은 조치였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저는 이거는 과학적 조치다라고 봤을 때 이걸 해제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격리 의무를 유지하냐 해제하느냐는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행정력이 이제 감소되고 지원금 이게 격리가 의무였을 때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지만 격리를 이제 해제하는 것들을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결국 지원금도 개인이 병원에 가서 비용을 내고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편의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확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파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격리는 해야 되지만 마음 편히 격리할 수 없는 압박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 TF에 속한 전문가들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좀 팽팽하게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분명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아직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시점 이제 그러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냐. 근데 지금 일일 확진자가 여전히 한 3,000명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간 확진자가 한 9,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1,000명, 500명대 이하로 충분히 내려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들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미리 걸리고 말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귀담아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네요.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